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남편은 동네의 작은 시장에서 20년째 과일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어린 나이에 덜컥 시집와서 살림만 하던 저는 장사의 장자도 몰랐는데 이것저것 경험이 많은 남편이 과일 장사를 시작하며 일손을 돕다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허둥지둥대기 바빴던 처음과 달리 저도 이제는 무거운 수박도 번쩍 들어 옮기고요. 과일을 먹음직스럽게 바구니에 잘 담는 법도 터득했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 장사를 잘해요. 솔직히 제가 판매 수완이 좋다기보다는 저희 부부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찾아주시는 동네 단골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저희는 시장 전체가 문을 열지 않을 때만 빼고 매일같이 누구보다 새벽 일찍 나와서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늦게까지나마 정리를 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저희 집에 유독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이 들어올 때가 많아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분들의 인정을 얻기까지는 사실 제 남편의 공이 제일 커요. 남편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힘들게 일하고 와도 항상 가족을 먼저 챙기는 우직한 면이 있거든요. 무뚝뚝하다가도 가끔 생각지도 않은 감동을 줘서 저를 놀라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남편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낳아준 시어머니도 너무 좋고 어리지만 남편의 성품을 많이 닮은 착한 서방님도 좋더라고요. 사실 남편 집안은 사정이 좀 있어요. 저는 시아버님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남편과 서방님, 두 형제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가족이었대요. 그러다 남편이 중학교 때쯤인가 아버님은 지인분에게 먼 파라과이의 식품사업 제안을 받고 떠나셨고 그 후로 남편 또한 아버님을 뵐 수가 없었대요. 초반에 힘들었던 사업은 어느샌가 탄력을 받았고 큰돈을 만진 아버님은 아예 그곳에 눌러 앉기로 하셨었나 봐요. 매달 보내주던 돈도 점점 끊겨가고 연락도 잘 안 되더니 결국에는 파라과이 여자랑 새장가를 가신 거예요. 어머님은 충격에 몸져 누우셨고 남편은 갑자기 실질적 가장이 되어버린 거죠. 마침 3살 더 어린 동생은 공부를 기깔나게 잘했고 그렇게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문은 쳐다도 못 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나머지 식구를 먹여 살렸던 거예요. 어머님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아니어서 집안 살림 정도만 하셨고 서방님은 그 어렵다는 의대에 들어가더니 수석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당장 스카우트를 해가고 싶어 할 정도로 실력 좋은 의사가 되었어요. 서방님도 인성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자기 때문에 형이 공부도 계속 못하고 가장 노릇하며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 남편에게 그렇게 극진히 잘 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요. 형, 올해도 건강검진 해야지. 형 시장 닫는 날에 내가 알아서 형이랑 형수님 병원 예약해놨어. 이마, 나 아직 팔팔해. 그렇게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 안 해도 돼. 형이랑 형수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더 잘해주지. 그냥 조용히 가서 받아. 괜찮다니까. 아주 뭘 그렇게 전신을 샅샅이 검사하는지 해 뜨기 전에 병원 들어갔다가 해 다 지고 나오는 통에 집에 오면 더 피곤해. 서방님이 예약해주는 거니까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거지. 그래도 매년 이렇게 검진 받는 덕에 자기 지난번에 종양 발견했었잖아. 그냥 조용히 하고 올해도 얌전히 가서 받읍시다. 서방님은 병원에서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맙게도 해마다 잊지 않고 저희도 내외의 건강검진을 예약해줘서 여태껏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죠. 그런 서방님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서예요. 서방님과 동서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대대로 의사 집안인 동서네는 서방님을 탐탁치 않아 반대했었는데 동서가 죽어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도 매달려서 성사가 된 혼인이었어요. 반대가 좀 있던 결혼이긴 했지만 부부가 같이 의사기도 하고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잘 살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서방님의 결혼식 날 저는 감회가 새로워 어머님보다 더 울던 게 생각나네요. 결혼 후에 한동안 별 티를 안 내던 동서는 어느 날인가부터 눈에 띄게 남편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 배경에는 제 남편의 역할이 큰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만나면서부터 성공의 가속도가 붙은 거라나 뭐라나. 남편한테는 그렇다 쳐도 동서는 저나 제 딸에게도 미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 딸이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함께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었는데요. 수지야, 네가 돈이 어딨어. 그 아르바이트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엄마 아빠가 다 아는데 뭘 자꾸 네가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난리야. 이러려고 내가 알바하지. 엄마가 과일 판 돈은 뭐 쉽게 본 거야? 나 이거 진짜 엄마 아빠 여행 보내주려고 모은 돈이야. 나 20살 넘고 첫 효도하는 건데 그냥 제발 받아주라. 이번에는 일본이지만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면 유럽, 미국, 호주 다 보내줄게. 아, 얘도 참. 착한 제 딸의 간곡한 부탁에 저희 부부는 저가 비행기와 저렴한 숙소가 아니면 안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안 동서는 다음날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수지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 보내드린다고 했다면서요? 괜찮대도 굳이 저러네. 아, 미안해 죽겠어. 취직한 것도 아니고 알바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고 아는데 무슨 염치로 여행을 가라는 건지. 수지가 하도 난리쳐서 가겠다고는 했는데 싼 비행기랑 숙소 예약을 약속하고 가기로 했어. 어머 형님, 수지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것 같네요. 일본은 아무리 싸다고 해도 물가가 엄청나서 감당 안 될 텐데. 괜히 효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형님네 더 고생할 것 같은데요. 그게 고생이겠어. 길거리 음식을 주워 먹어도 딸이 우리 생각해서 보내준 거 생각하면 그게 특급 호텔 디너지 뭐. 형님도 시장에 박혀서 장사만 하시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거기서 돈 없이 고생 여행을 해봐야 아시려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괜찮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자랑은 아니지만 형님네 가시는 날 저도 친구랑 일본 가거든요. 대한항공 비즈니스 타고. 호텔은 1박에 100만 원 정도? 정수 씨랑 같이 휴가 가려고 했는데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 못 낼 것 같다고 저보고 친구랑 갔다 오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형님,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연세도 있으신 두 양반이 좁은 비행기에 낑겨 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는 숙소 가서 잘 거 생각하니까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여행도 분수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뭐? 분수? 혹시라도 일본 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친구한테 창피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장담하는데 형님 그런 여행 갔다 오면 더 병나실걸요?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네요. 100엔짜리 한 장이라도 지어줄 거 아니면서 그런 말 하지 마. 네 형님, 부디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동서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우릴 걱정해주는 척 약올리는 말들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니 결국은 제 딸까지 울렸더라고요. 하루는 수지가 눈이 빨개져서 들어왔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고집스럽게 물었더니 결국 실토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서가 저랑 통화를 마치고 수지에게 전화해서 네가 세상 물정 몰라서 엄마 아빠 고생 여행이나 시킨다고 타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우리 여행에 10원짜리 하나 보태주지 않으면서 고생을 하든 호강을 하든 왜 저렇게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어 안달인지. 딸이 우는 것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남편이랑 상의 끝에 서방님을 맞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동서는 크고 작은 것들을 트집 잡으며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노력했어요. 동서는 본인 집안이 잘 사는 것과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무기 삼아 지속적으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서방님을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우리와는 차단해버리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 동서를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방님이 포도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유독 좋은 물건이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 포도를 보자마자 서방님 생각이 나 바로 집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보통 서방님 같으면 바꿔서 고맙다고 전화를 할 사람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바빠서 연락을 잊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서방님은 포도알도 구경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서방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많은 포도를 죄다 버려버렸던 거죠. 동서, 서방님 좋아해서 포도 보낸 건데 그걸 도대체 왜 다 버린 거야? 어? 형님도 참, 누가 포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장 바닥에서 파는 포도 누가 먹고 싶다고? 아니, 동서한테 억지로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방님 잡수라고 보낸 건데 왜 그랬냐고.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는 백화점 음식만 먹어요. 최상급만 골라 먹는다고요. 형님 내가 파는 시장 물건이랑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런 건 제가 아니고 정수 씨도 먹이고 싶지 않아서 버렸어요. 시장에 무슨 벌레들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제 남편한테 먹으라고 주겠어요? 뭐라고? 시장에서 파는 건 다 못 먹을 거야? 여기도 사람 살고 하는 데라고. 그러니까요. 형님네 많이 드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의사들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잘 먹어야 환자들도 잘 고치죠. 안 그래요?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진짜 보내지 마시고 형님네나 드세요.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럴까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결국 울분에 차서 서방님께 달려 바쳤어요. 놀란 서방님은 밤늦게 병원에서 달려오셨죠.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고 대접만 받으면서 커서 그래요. 외동딸이라 혼자만 알고 남 사정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가서 크게 나무랄게요. 너무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해요. 네가 뭘 사과를 해. 먹던 게 갑자기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희는 서방님이 포도 받고 좋아하실 것만 생각하고 보낸 건데 속상하긴 하지만 그만 얘기해. 정수도 마음 안 좋다. 재수씨가 오죽 알아서 잘 챙겨주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안 보내면 되지. 정수만 중간에서 곤란하겠네. 아니야 형, 내가 미안해. 맞아요. 서방님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죠 뭐. 오신 김에 저녁 차려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청국장 얼른 내올게요. 와, 우리 형수님 청국장도 기가 막히지. 한동안 그거 못 먹어서 제가 다 병이 났잖아요. 그럼 염치 없지만 한 그릇만 주세요, 형수님. 그날 저녁 남편과 서방님은 식사 후에도 술 한잔 걸치면서 드론드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 나는 형한테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이 자식이 또 시작이네. 술만 마시면 아주 그 레퍼토리 반복이네. 아빠가 먼 나라에 가서 우리 버리고 엄마는 쓰러지시고 나는 나이도 어렸고 형도 그때 고작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착잡했을까. 형이 나 때문에 희생도 많이 하고 내 공부 뒷바라지 해준 거 나 진짜 평생 못 잊어.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이 많다고. 난 어차피 공부도 잘 못했잖아. 너는 학원도 못 다녔는데 꼬박꼬박 전교 1등 안 놓치고 그랬잖아. 잘하는 놈 밀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사도 되고 잘 사는 거야, 형. 다 지난 일 이야기해봤자 뭐하냐? 나 지금 건강하게 수지 엄마랑 잘 살고 너도 재수씨랑 유명한 의사 되어서 이렇게 보기 좋은데 뭐가 문제야? 난 지금 아주 좋다. 형,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우리 서방님 또 오신다. 술만 잡수시면 아주 옛날 생각에 애기처럼 훌쩍거리네. 형수님, 제가 형수님한테도 진짜 말로는 다 못 갚을 빚진 거 알죠? 우리 사정 알면서도 기꺼이 형이랑 결혼해 주시고 어머니 병간호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주시고 의사인 저도 못 고치는 어머니였는데 형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못 버티셨을 거예요.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100번, 1000번, 아니 10,000,000번을 고맙다고 말해도 모자라요. 아, 서방님
자꾸 그러니까 나까지 눈물 날라고 하네. 서방님의 다정한 술주정에 동서에 대한 서운함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몸이 허약한 어머님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더 심각한 환자는 다 고쳐 살리면서 이상하게도 서방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끊임없이 아프고 말다를 반복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병수발을 자처한 것도 저였어요. 장사가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을 챙기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여자로서의 어머님은 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안타까운 삶을 사셨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어머님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는 모녀보다 더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아껴주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 돌봐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면서 8년 전부터는 서방님 병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시설도 워낙 좋고 또래 어르신들도 계시니 덜 외로울 거라며 이게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니 그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래도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가게를 맡기고 자주 찾아가 섭섭하지 않게 보살펴드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서 전공이 가정의학과였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동서가 진찰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나 서운한데 서방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래도 내색 한번 안 하고 동서가 자기보다 더 실력 좋은 의사에게 진찰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짓는 게 다였어요. 동서는 의사라 병원 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 제대로 한 번을 온 적도 없고 가족 식사나 행사에도 빠지게 일쑤였어요. 같은 의사인 서방님은 어떻게 해서든 오려고 하는데 병원 일은 혼자 다 하는 양고는 동서가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동서를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지난번 포도 사건도 그렇고 괜히 불편한 얘기를 했다가 서방님만 난처한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꾹 참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머님은 더 손을 쓸 수 없이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와 남편이 임종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서방님이 곁에서 잘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한 우리 셋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저는 장사를 하다가도 어머님 생각에 멍해지기가 일쑤였고 시장에서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만 봐도 눈물을 한바탕 쏟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죠. 매년 어머님의 제사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정성껏 해드려야지 하면서요. 다음의 제사도 그 다음의 제사도 말할 것 없이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잠깐 들리셔서 드시고 갈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 좋게 풍성한 제사상을 준비했었죠. 제삿날에도 서방님은 꼭 오셔서 함께했지만 동서는 코빼기도 비추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동서, 올해 제사에도 뭐다? 음식 준비 거들라는 말도 안 할 테니 와서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라도 하지 그래. 형님, 정수씨 가는데 왜 저까지 가야 돼요? 솔직히 정수씨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죽은 사람 길이 자고 우리 병원에 멀쩡히 살아있는 환자들한테 소홀히 해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죽은 사람이 뭐야 동서. 형님 혼자 제사 지내니까 억울하고 짜증나서 이러시는 거죠? 알겠어요. 돈 좀 보낼 테니까 그걸로 보태서 하듯이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얼마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세요. 네? 아니, 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깟 제사상 차리는데 200만 원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죠? 지금 계좌로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제사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저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동서. 동서는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집안일은 모두 돈으로 메우려 했고 인심 써서 거지한테 건네주시지 해서
매번 저를 비참하게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서가 건넨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장사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꼭 갚아주리라 항상 다짐했어요. 그러다 4년 전 어느 날 남편은 까무라칠 만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바로 얼굴도 까맣게 잊어버린 아버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정확히는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는 좀 됐는데 용기 있게 남편과 서방님 앞에 서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하셨던 듯해요. 여보세요? 정학이냐? 네, 그렇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정아가 애비다. 누구시라고요? 정아가 아빠다 아빠. 파라과이에 갔던 아빠라고. 남편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핸드폰만 귀에 대고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정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 애비가 다 잘못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든든하던 남편이 제품에서 아기처럼 소리를 내며 우는 걸 보고 있자니 저까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온갖 복잡한 그 심경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후로도 아버님은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로도 문자로도 계속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 과일 가게까지 알고 찾아오셔서는 시장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도 하셨어요. 보는 눈이 많아 얼른 일으켜드려서 집으로 모시고는 그날 저녁 남편은 중학생 이후로 아버님과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늦게 끝난 서방님까지 오셔서 세 부자가 드디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정아가, 정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렇게 비마. 어머님은 아버지 때문에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기운을 차려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인생 한번 못 펴보고 돌아가셨다고요. 미안하다. 너희 엄마나 너희 형제나 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심지어 형은 저 공부시키겠다고 어린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제가 그런 형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빨리 좋은 의사가 되어서 형에게 보답하는 것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형이 책임지고 했다고요. 안다. 정수뿐만 아니라 정학이 네가 제일 고생이 많았던 거. 도대체 왜 저희를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부터 사업이 무서울 정도로 잘 되기 시작했단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번 돈 너희에게 많이 붙여줘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나는 이상하게 더 외롭고 쓸쓸해지더구나. 그 허한 마음을 잘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염치 없게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구나. 그 이후로 내가 미쳐버렸는지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 놔버렸던 거야. 더 들을 가치도 없네요. 파라과이에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돈은 벌었지만 그 여자와의 결혼 생활도 진작에 틀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더라. 게다가 건강까지 안 좋아지는데 그 순간 너무 부끄럽게도 너희 엄마와 너희가 생각이 났다. 그제서야 저희가 생각이 났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죽기 전에 너희에게 꼭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다 접고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왔다.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식구들 내가 어떻게 뭘 한다 한들 갚을 수는 없지만 제발 얘들아 이 못난 애비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아버님에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의 과거 행적은 비난받아 충분하지만 그 먼 타지에서 혼자 버텨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그 후로도 아버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셨어요. 죽어도 용서받고 죽어야겠다며 지칠 줄 모르고 찾아오시고 연락을 해오셨죠. 처음에 완강하게 매몰차던 남편과 서방님도 시간이 흐르자 약간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아버님은 잊지 않고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따로 연락이 와서 아버님과 저 둘이만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를 다 드시고는 아버님은 조용히 운을 띄웠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정학이나 정수한테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그리고 정학이 엄마 죽기 전까지 너무 살뜰히 보살펴줬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좋아해서 했는걸요. 그리고 아버님,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굳이 존댓말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해야 편해요. 잘한 것도 없는 이 시애비까지 챙기는 거 보면 며느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과일 가게 좀 좁지 않아요? 가게를요? 가게를 더 큰 곳으로 옮길래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동안 애들한테 못해준 거 이걸로 퉁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저희 여기 단골분들이 많아서 이 시장을 떠날 수 없어요. 아예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안에서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든 얼마나 비싼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동안 못했던 애비 노릇 이제서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아버님 사정은 모르지만 말씀만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하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진심이 통했는지 남편과 서방님도 이제는 편하게 왕래하며 잘 지내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세 부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제가 봐도 보기 좋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님 생신에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동서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동서, 다음 주 일요일에 아버님 생신이라 같이 밥 먹을까 하는데 올 수 있어? 동서는 아직 한 번도 아버님 못 뵈었잖아. 그날 와서 인사도 좀 나누고 하는 게 어떨까? 형님은 속도 좋으시네요. 아버님은 무슨 다 늙어서 이제 자식들한테 호강받으려고 온 염치 없는 노인네한테 아버님이라뇨. 형님이나 가서 많이 드세요. 저는 귀가 벌개졌어요. 제 앞에 아버님이 계셨거든요. 게다가 동서가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든지 수화기를 뚫고 나와 아버님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민망함에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님, 난 괜찮아요. 정순의 댁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군요. 난 정말 괜찮아요. 동서가 의사라 바쁘기도 하고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네, 마음 쓰지 말아요. 그 혼자 있을 때 동서에게 다시 조용히 전화로 그런 게 아니라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동서는 아버님을 늙어서 의사가 될 돈이나 뜯어가려는 노인네 취급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서방님도 동서 설득에 실패하고는 다시는 아버님에 대해 말도 안 꺼냈다고 해요. 진짜 큰 사건은 돌아오는 어머님 기일에 벌어졌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사 준비를 위해 바쁠 때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이번 제사에 당신이 함께 참석해도 되겠냐며 어머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명복이라도 빌어주고 싶다며 조심스럽고 죄스러운 얼굴을 하시며 물어오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남편과 서방님은 꽤 오래 고민한 뒤에 자세에 참석할 수 있게 해드리자고 결론을 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인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상에 향만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두 형제의 착한 인성이 결국 죄 많은 아버님을 품게 된 거죠. 제삿날 당일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서방님과 아버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서방님께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형, 어떡하지? 정말 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어. 하필 엄마 제삿날에. 정수야, 엄마도 중요하지만 넌 의사잖아. 네 소명을 다해야지. 꼭 그 환자 수술 잘해서 좋은 결과 있어야 한다. 엄마도 네가 뭐다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번에는 아버지도 오시니까 같이 한번 잘 지내볼게. 걱정 말고 수술 잘해.
사연이 안타까운 환자라 더 발길이 안 떨어지네. 대신 내가 집사람한테 이번에는 좀 들러라고 얘기할게. 잠시 후 아버님이 멀끔하고 단정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오셨어요. 표정에 떨리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을까. 부엌 일을 돕겠다고 하시는 걸 간신히 만류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면서 방에서 좀 쉬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러고 한 30분이 지났을까?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서 열어보니 동서가 씩씩거리며 서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동서,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형님,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네요. 도대체 이놈의 죽은 사람 제사가 뭐라고 우리 부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정수 씨가 못 온다면서 저보고 꼭 가라고 해서 실랑이 하다가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그쪽한테 돈 안 드렸어요? 저한테 돈 그렇게 많이 받아갔으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동서,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알아서 잘 처신했어야죠. 몸으로 잘 때우시라고 돈 준 건데 이런 것도 정리 못해서 왜 우리 부부까지 싸우게 하냐는 말이에요. 무작정 화낼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하긴 뭘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 의사가 하는 일을 알기는 하겠어요. 정말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랑 말 안 통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다니까.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사실이잖아요. 난 진짜 이 집안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해서 정수 씨랑 아주 연 끊어놓고 살게 하고 싶어요. 난 정수 씨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라고요. 이렇게 뒤에 떨거지들까지 떠앉을 생각 추호도 없어요. 형님은 창피하게 어디 시장바닥에서 장사나 하고 있고 명줄 긴 어머님은 골골대다가 요양비만 축 내다 가지란나. 세상에, 이제는 하다하다 몇십 년 전에 버린 아빠라는 작자까지 나타나서 죄다 우리 돈만 긁어갈 생각이다 하고.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때였어요. 방에 계시던 아버님이 나오셔서는 동서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며 소리치셨어요. 그 잘난 의사 며느리면 상을 이제야 뵙네. 나도 잘한 일 없어 잠자코 듣자 하니 말이 아주 심하구만. 의사면 의사지 어디 사람들을 그렇게 깔보나.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냔 말이야. 아, 이분이 그 자식이랑 와이프 버린 분이시구나.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오셨대? 그리고 늙고 돈 없으니까 뭘 뜯어가시려고 우리한테 접근하셨을까나? 내가 방금 던진 그 서류 보게. 댁이 뭔데 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는 거예요. 남편은 얼른 아버님이 던진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건물 양도계약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도 오늘 제사 끝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말해야겠구나. 뭘 말이에요? 파라가 이에 가서 내 가족을 잃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평생 써도 모자랄 만큼 돈을 벌었단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지. 돈 다 떨어져서 한국에 돌아오신 거 아니었어요? 돈으로 너희의 용서를 받고 싶지 않았단다. 이건 어차피 너희가 날 용서해주든 안 해주든 나중에 줄 생각이었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강남이랑 용산에 건물을 몇 채 사두었다. 오래 외국에 있어서 한국 물정 모른다며 혹여 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나 혼자 공부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구해서 정말 좋은 건물로만 골랐단다. 그래서 너희 앞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던 게야. 방금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동서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내가 늦어도 너무 늦었던 거지. 정학애미도 살아서 호강 한번 시켜주려고 했는데 내가 늦는 바람에 결국엔 그렇게 보내버렸어. 정학이랑 정수에게라도 다 주고서 남은 역생 돈 걱정 없이 살라고 하려 했단다. 난 이제 돈 다 필요 없으니. 아버지. 남편은 무너지듯 엎드려 흐느꼈고 아버님은 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놀랍게도 동서가 이 순간에 끼어들어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속사정이 있으셨구나.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라도 가족품에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그 강남에 건물 정수씨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건 왜? 왜긴 왜요? 의사 며느리 두셨는데 거기서 개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느리라. 그쪽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정수가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그쪽을 며느리로 여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 며느리는 여기 정학이 처밖에 없어. 정학이 처 정수. 이렇게 셋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다 나눠줄 생각이라네. 아니 저는요? 정수 씨도 아들인데 제 몫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가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그쪽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직접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구만. 정학임이 살아생전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하고 큰애네 부부도 무시를 밥 먹듯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가족 며느리란 소리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구만. 아무리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정수 씨랑 헤어질 생각 전혀 없고요. 언젠가는 저한테도 그 일부가 올 거라고 믿어요. 의사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말들 못 알아들어서야. 매번 우리 앞에서 눈을 깔고 죄인 같은 표정을 짓던 아버님이 눈을 부라리며 노여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목소리도 쩌렁쩌렁 크시더라고요. 그날 동서는 악다구니를 쓰고 돌아갔고 우리는 제사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수술을 마친 서방님이 헐레벌떡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서방님이 들어와 전후 사정을 다 듣더니 생각이 많은 표정이더라고요. 아버님은 누가 뭐라 해도 이 건물을 다 물려주실 생각이고 나머지 소소하게 현금화되어 있는 40억 정도까지 남김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저희 넷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유명 변호사까지 대동해 오셨더라고요. 변호사 주도하에 이것저것 재산 양도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두 아들은 두 아들대로 미안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서방님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며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엄청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형이 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랬구나. 정학이가 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주시는 제목까지 형과 형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뭐? 정수야, 뭔 소리야. 너도 받을 권리가 있어. 아버지 부재를 형이 다 채워줬잖아. 형수님도 누구보다 엄마한테 잘해주셨고. 제가 의사라서 이렇게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받기 송구스러운걸요. 형수님도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되죠? 형과 형수님께 제가 받을 것까지 다 드려도 되는 거죠? 정수 너 괜찮겠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저 내년에 미국에 의과대 교수로 초빙되어서 갑니다.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요. 가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제가 건물 갖고 있어봤자 뭔 소용이에요. 형한테 있으면 더 잘 굴러갈 텐데. 서방님, 동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이랑 헤어져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어요. 저를 사랑했다면 언젠가 우리 가족도 함께 품어줄 거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모질게 여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심력기차 드려서 죄송해요, 형수님. 10년은 무슨... 동서는 서방님 이야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겠네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에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끝내려면 빨리 정리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야,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이제 형 곁에 계시니까 형 잘 부탁드려요. 형이 이제 다 늙어서 아버지한테 애기처럼 투정 부려도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과일 장수에서 건물주가 되어버린 저희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론은 지금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자였답니다. 갑자기 우리 손에 많은 재산이 생겼다고 으스대면서 물 쓰듯 돈 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럴 위인이 못 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도 베풀면서 살기로 했어요. 어때요? 우리 부부 너무 멋지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